오래 살다 보니 여기가 원래 내 집 같고 여기서 결혼도 한 것 같아. 이게 바로 성교! 이외의 자세한 참고사항은 오른쪽 상단의 26분짜리 요약본을 확인하세요. 뭐요? 난 일주일을 쎄 빠지게 만들었는데 20분이 아까워? 일부에 영화 중후반부까지 다뤘고 가장 핵심일 계급사회 얘기도 했는데 뭐가 더 남았다고 굳이 2부로 나눴냐고요? 아직 한 발 남았다. 2부에서 살펴볼 것은 수석, 냄새, 그리고 박 사장의 입장입니다. 상류층을 사람처럼 묘사했다는 언급에 비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몰아붙였는데 박 사장의 인간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빠르게 진도를 빼봅시다. 집으로 전화가 오고 기택가족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디테일한 연출에 굉장히 감탄한 부분이 있는데 충숙이 직접적으로 바퀴벌레와 어둠 속에 숨어 다닌다는 언급을 하며 키워드를 관객의 머릿속에 심어둡니다. 그 이후에 박 사장 가족이 돌아오자 기택가족들은 소파 밑이나 침대 밑 등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해 숨는데요. 과장되게 연출하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 바퀴벌레란 키워드가 들어있으니 감독이 이 숨바꼭질을 통해 무슨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봉준호 감독에게 감탄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친절함과 유머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모든 영화는 가벼운 마음으로 봐도 이해하기 쉽고 대부분 사회 비판적 성격을 띠임에도 꼭 웃음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바퀴벌레처럼 도망다니던 기택가족은 마루의 테이블 밑으로 모이게 되고 이제 그놈의 시계 방향으로가 나오죠. 시계 방향이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마법사들은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왔습니다. 그 마법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기록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시계가 보편화되기 전엔 선와이즈와 대실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대실이란 한창 때의 청춘이 통금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와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경우엔 집에서 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는 무관한 듯 보입니다. 그보다는 손동작에 집중해봅시다. 손동작, 시계방향, 손동작, 시계방향. 봉준호 감독님은 아이유의 오래된 팬! 시계방향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웃자고 넣은 대사죠. 단지 장면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차 뒷좌석 같지 않아? 나도 마약사죠. 같은 상스러운 미러를 주고받으며 성교! 욕을 강행하는데요. 이들은 침대를 두고 소파에서 잠을 청할 만큼 사랑하는 다송의 텐트를 앞에 두고도 그들이 짐승 같다며 치를 떨던 윤기사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마치 성욕을 푸는 것에 만족하고 지하 생활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던 근세처럼 넘기 힘든 신분의 벽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은 똑같은 사람이란 이야기죠.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냄새입니다. 영화 내내 이 냄새는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이 몸에 밴 냄새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후각이 둔해져 자신의 냄새는 맡을 수 없다는 것, 생활 양식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냄새를 없애기 어렵다는 것, 소위 호레비 냄새라고 많이 불리는데 귀 뒤나 목 뒤같이 신경 쓰지 않으면 씻기 어려운 부위나 친구류의 밴 찌든 때 환기를 하지 않아 배어든 냄새 등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 생긴다고 합니다. 남은 쉽게 알아차리지만 자신은 알 수 없으며 말을 해줘도 바꿀 수 없는 것. 대체로 돈과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벅찬 사람들에게서 더 쉽게 발견되는 것. 특히 동서양을 막론하고 에티켓이 기본 소양이 된 현대 사회에서는 냄새 난다는 표현은 어지간해선 잘 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현재 상황을 상기시키는 말이지만 안다고 고치기는 어려운 문제니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기보단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죠. 작중에선 다송에게 기택과 충숙이 같은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섬유유연제를 바꿔야 하냐는 고민을 하지만 충숙은 그럼 사람마다 빨래를 따로 돌리라는 소리냐며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고 기정은 이건 반지하 냄새라며 이 집에서 이사가야만 바꿀 수 있다고 쐐기를 박습니다. 실제로도 자본주의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 같지만 자본에 의해 얻는 교육 환경, 창업 자금, 자본을 굴려 만드는 자본소득 등 자본을 가진 사람이 인생에 있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살아갑니다. 몇 년 전 오지게 케이크로 유명해진 모 프랜차이즈의 청년 사장이 한동안 SNS상에서 조롱거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이 21살에 창업할 수 있었던 자금인 장학금 1,000만 원, 주식 처분금 3,000만 원, 어린 시절부터 저금한 용돈 4,000만 원의 이야기나 7년의 적자에도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일반인의 입장에선 공감하기 지극히 어려웠던 탓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청년 사장 입장에선 부당한 조롱을 받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금수저 집안이라고 부모님이 다 떠먹여준 것도 아니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원들 월급을 줄 정도로 그녀의 입장에선 고생을 겪으며 일궈낸 성공이니까요. 저도 그녀의 노력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가난한 입장에선 창업은 고사하고 등용문으로 불리는 고학력 직업을 얻기 위한 배움의 시간조차 생활비와 저울질해가며 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죠.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쉽게 냄새를 씻어낼 수 없듯 가난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쉽게 가난을 씻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영화에서도 기택가족이 숨어있기 때문에 박 사장의 생각을 알게 된 것이지 박 사장은 한 번도 기택에게 냄새 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건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독의 의중이 드러나는 충격적인 추가타. 왜 지하철 같은 거 타면 나는 냄새 있잖아. 위키피디아 기준 서울 지하철만 연간 이용자 수 32억 7,400만 명, 세계 2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고작 1,600만 명 차이로 1위를 차지한 베이징 지하철이 중국 것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인구 대비 지하철 이용률은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객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도 유명한 지하철은 일평균 이용객 1,300만이 증명하듯 말 그대로 서울을 뛰게 하는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교통수단의 냄새가 기택의 냄새와 같다. 곰곰이 영화를 되짚어보면 기택은 사업을 여러 차례 실패했고 근세도 카스테라집의 사장이었으며 그의 책꽂이에는 각종 법학 관련 서적이 꽂혀 있습니다. 이들이 태생적으로 못 배우고 돈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을 정도의 중산층이었다는 암시죠. 이야기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상류층과 극빈층의 대립으로 풀어가지만 결국 기택가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려는 상대는 소수의 극빈층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관객이 해당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기택도 이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있다가 박 사장이 근세를 보며 코를 틀어주는 것을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어 칼을 집어듭니다. 그는 아마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박 사장의 눈에는 저 버러지와 내가 같아 보이는구나. 기택은 가족 중에서도 유독 낙관적인 편입니다. 와이파이가 끊겼다는 아내의 타박에도 태연스레 아이들에게 더 높이 들어보라고 말하고 계획을 세우면 실패하기 마련이니 무계획이 최고라고 말하죠. 단지 이 대사를 말하는 순간에 눈을 가리고 잦아드는 목소리로 표현한 것을 보아 태생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기보단 인생을 살아오며 겪어온 많은 실패를 통해 반쯤 포기하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된 듯 보입니다. 무계획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정작 기후의 계획을 격려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술 마시는 장면에서 늘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는 것도 기택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택조차 혐오스럽게 보는 상대가 근세입니다. 근세에게는 한심하다는 듯이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라고 타박하는데 영화 전체에 걸쳐 그가 보여준 캐릭터, 특히나 바퀴벌레 같다고 놀리는 아내의 반디스, 반농담도 웃으며 받아주던 것과는 극렬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그의 머릿속에선 일도 하지 않고 남의 피나 빨아먹는 기생충과 위장 취업을 하긴 했지만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일한 대가를 받는 자신은 엄격히 구분되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리고 박 사장에겐 선을 넘는 발언이었던 사모님 사랑하시죠? 가 2번이나 나온 것은 기택에겐 나름대로 인간적인 교감을 시도하는 방법이었겠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회의 충격적인 범죄 뉴스를 접하며 내심 나는 그래도 저런 부류보단 나은 사람이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생판남도 아니고 사회생활로 엮이며 나를 겪어본 상사가 그런 부류와 나를 똑같이 취급하며 지금까지 내심 동행한다고 여기며 인간적인 교감을 시도해온 것이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음을 깨달은 셈이죠. 내가 존경하고 마음을 연 상대가 내가 경멸하는 부류와 나를 동급 취급하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보다 불쾌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발적으로 박 사장을 찌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기택의 사고방식은 계급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엔딩에선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실수를 했으며 후회한다는 듯이 묘사됩니다. 재밌는 점은 연규와 쇼핑하고 돌아오는 길에 조수석에 맨발을 드러낸 채 코를 막고 있는 연규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냄새는 연규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두 사람 모두 박 사장에게 기택이 냄새가 날 거란 이야기를 들었기에 연규는 기택을 받고 기택은 자신의 냄새를 확인했죠. 중요한 건 기택이 진짜 근세와 동류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최소한 박 사장, 상류층은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보았고 박 사장 살인 사건은 그 선입견이 낳은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럼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박 사장네가 질 나쁜 부류였다는 걸까요? 그래서 기택처럼 그들을 칼로 찌르고 혁명이라도 일으키자는 것일까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아빠, 맞아. 그런 관점이라면 굳이 상류층을 인간적으로 그릴 필요도, 기택 가족을 불쾌하게 묘사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먼저 상류층을 살펴보죠. 기생충과 기존 작품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상류층의 인간미입니다. 계속 기택의 입장을 설명하느라 리뷰에서도 박 사장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묘사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박 사장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기택에게 냄새가 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도 없으며 코를 틀어쥐고 창문을 열며 온갖 티를 낸 연규에 비하면 불쾌한 티를 낸 적도 없습니다. 밤길에 운전기사를 시켜 기정을 바래다 주게 하는 매너를 갖췄고 기정의 계략이긴 했지만 운전기사가 무례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상황에도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깔끔한 방법으로 회고합니다. 사고뭉치인 다송을 아끼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가족 행사인 캠프에는 기택을 대동하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습니다. 우리가 박 사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건 연규와 나눴던 개인적인 뒷담과 그 후에 연규가 보여준 무례한 행동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박 사장의 생각이 무례할 수는 있지만 행동을 잘못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각까지 깨끗한 사람은 보통 위인전기에서나 만날 수 있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가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히 선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칼에 찔린 기정을 두고 기절한 다송만 챙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앞서 연규가 기절한 아이는 15분 이내로 병원에 옮겨야 한다는 대사를 깔아뒀고 자기 자식이 위급한 상황에 남을 챙길 정신이 있는 것이 더 비현실적일 겁니다. 그리고 연규가 15분 대사를 할 때 뇌진탕에 걸린 문광이 교차로 비춰지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풍자하는... 조금 또 너무 간 것 같죠? 통과. 박 사장이 근세를 보고 코를 틀어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근세와 기택을 동료로 본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기택 앞에선 그러지 않았는데 근세 앞에선 코를 막는다는 점에서 기택과 근세를 구분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선 혼자 뒷담을 훔쳐듣고 혼자 박 사장의 머릿속을 상상한 기택의 축창어택은 상상도 못한 재난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박 사장이 적은 증거만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졌듯 기택 역시 적은 증거만으로 부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수석, 기택 가족은 처음 수석을 받았을 때 먹지도 못할 거라며 하찮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취업하고 희망이 생기자 기우는 수석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만심에 취해 잠시 잊었던 그들의 위치를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려는 양 너무나도 길고 가파르기만 한 계단. 기우가 저택을 방문하며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짧았던 것과 비교하면 유독 내려가는 길은 복잡하고 길게 묘사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집은 물에 거의 잠겨 있는데 박 사장네 집은 고사하고 다송이 앞마당에서 텐트까지 치고 노는 것과는 명징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똑같이 폭우가 내려도 누군가에겐 그저 미세먼지가 좀 사라진 평범한 하루지만 누군가에겐 온 집안이 풍비박살 날 정도의 거대한 불행인 셈입니다. 이들이 시련에 대처하는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기엔 너무 늙은 기택은 부인의 매달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챙깁니다. 기정이란 단어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정사실 같은 용례로 쓰이죠. 이미 결정되었다는 건 바꿀 의지를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정은 영유하는 변기에 걸터 앉아 지금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담배를 태웁니다. 그리고 기우는 물에서 떠오르는 수석을 바라보며 미래를 계획합니다. 수석은 물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집안에서 유일하게 떠오르는 물건인데 술파티 때는 자만심에 눈이 멀었다면 물난리가 난 집에선 절박함에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가 내린 것도 문광 가족이 지하에 기생하고 있는 것도 모두 기우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기우는 자신이 문제인 양 다 책임지겠다며 자책합니다. 너무나 달콤한 높은 곳의 풍경과
그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현실. 긴 계단을 내려오며 기우는 박사장내와 반지하의 높이 차이를 실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실감했기에 더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그 풍경 속에 머물고 싶어하죠. 기우가 자신의 가족을 지킬 마지막 희망처럼 부둥켜 안은 수석은 사실 흉기로는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무겁고 내려찍어 충격을 줘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부엌에서 식칼이라도 하나 챙겨가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야망에 의해 좁아진 시야로 인해 기우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기우가 이 집에 머물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혜입니다. 술파티 때도 하루 종일 다혜 일기장을 봤으며 비록 민혁에게 빌린 것이지만 그의 목표는 대학에 들어간 다혜와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실에 내려가기 전에 그렇게 좋아하는 다혜와 딥키스를 나누며 아청법과 줄타기를 하지만 정작 다혜를 보지 않고 내가 이곳에 어울리는지만 신경 쓰는 기우의 모습은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 상승은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 사랑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면 어느새 사랑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진 거죠. 수석을 꺼내들고 지하로 향하는 기우. 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수석은 마음만 앞선 그의 손을 벗어나 바닥으로 떨어지고 오히려 기우의 머리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부잣집의 매실주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모습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하던 그의 생각이 얼마나 덧없는 기우였는지를 상징합니다. 사건이 끝나고 형사같이 안 생긴 형사와 의사같이 안 생긴 의사를 만난 뒤에 기우는 수석을 개울가해버립니다. 수석을 버린 기우는 더 이상 계획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겠다 말하지만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그의 답장을 아버지에게 전달할 방법조차 없죠. 기택이 그랬듯 기우도 낙관적인 희망만을 품은 채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 무계획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하겠죠. 최소한 기택 가족에게 정당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그것을 펼쳐보일 기회라는 이야기를 선택했다면 모두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관을 나섰겠죠. 하지만 기생충은 왜 마지막까지 희망을 주지 않을까요? 자, 미리 결론을 찍어두겠습니다. 제가 본 이 영화의 메시지는 계층의 존재는 인정하고 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도 인정하겠다. 계층 간 벽을 허물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계층이 나뉜다고 서로가 차별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계층의 구분으로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선입견이란 이름의 불필요한 폭력과 자해는 이제 그만두자. 수석, 냄새, 계단, 그리고 형사처럼 안 생긴 형사, 의사처럼 안 생긴 의사 등 영화를 보며 가장 반복적으로 느낀 것은 선입견이었고 거기서 추려낸 결론은 이게 다입니다. 이 뒤부턴 무슨 의식의 흐름을 거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저는 봉준호 감독의 지인도 아니고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므로 그다지 영양가 있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친구 있는 분들은 나가놓으시기 바랍니다. 톡 까놓고 말해서 대중문화인 영화는 장사입니다. 완전 예술영화 노선을 탈 셈이 아니라면 작품성도 좋지만 흥행 여부와 관객 수에 따라 평가되는 게 감독이란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화는 관객을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왜 항상 사회 비판물에서 재벌들은 나쁘고 없이 사는 주인공들은 착한 사람일까요? 왜 항상 로맨틱 코미디는 예쁜 여배우를 데려다 놓고 가난하고 평범하다는 설정을 부여한 뒤에 백마탄 재벌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까요? 대중에게 판타지를 파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저들이다. 당신의 평범한 삶에도 이런 행운이 찾아올지 모른다. 대중의 실제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카트, 송곳 같은 작품이 전체 미디어 양에 비해 얼마나 적은지 생각해보면 관객의 아픈 곳을 찌르는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좋은 영업 방식은 아니죠. 하지만 기생충은 집요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관객의 명치를 때립니다. 왜? 일부에선 봉준호 감독이 어른이 되어 타협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 어쩌면 그는 더 어린아이 같은 꿈을 꾸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꿈이요. 봉건주의 시대의 혁명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왕을 죽이면 되거든요. 그 시대엔 왕이 곧 시스템이고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망할 왕이 없습니다. 왕의 자리엔 사람 대신 시스템이 존재할 뿐입니다. 한국에는 재벌이라는 유사 왕족이 있긴 하죠. 그래서 많은 한국 영화들이 재벌이 근본적인 문제인 양
그들만 사라지면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처럼 갑질하다간 천문학적인 피해 보상금을 물어야 하고 세계 최고의 경제 규모의 최상위권 부자들은 부동산, 주식 등 돈으로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연봉을 받는 기업의 CEO, 슈퍼 경영자의 비율이 더 높은 통칭 기회의 나라 미국은 빈부격차 문제가 없을까요? 그랬다면 동네에 채소와 과일을 파는 가게가 존재하지 않는 정크푸드만 파는 음식 사망 문제나 학자금을 갚기 위해 돈 많은 아저씨들을 만나는 여대생들, 슈가베이비 문제는 없었을 것이며 맥도날드에 방탄유리를 설치하는 범죄의 도시 디트로이트도 없었을 겁니다. 돈이 허공에서 샘솟는 것이 아닌 한정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가지냐로 계층이 갈리는 제로섬 게임인 이상 재벌이 사라져도 피라미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분명 존재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평범한 청년 피터 파커가 있습니다. 소시민인 그가 신분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의사와 변호사 같은 고학력 직업을 노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전문직은 해당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업에만 집중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터가 높은 지능과 충분한 인내심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뺨! 안타깝게도 그가 자립하기 전에 보호자가 사망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집안의 기둥이 되어 당장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취직이 된다 한들 낮은 학력으로 벌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생활비로 소비되니 학비를 대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일에 쫓겨 살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은 없고 나이가 들수록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가엾은 피터 파커는 그만 정신줄을 놓고 말죠. 반면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브루스 웨인의 경우 아주 어린 나이에 양친을 모두 잃었지만 부모님이 남긴 주식과 재산 덕분에 넘쳐나는 돈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어찌나 심심했던지 무용수들과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시민들의 차를 마구 부수는가 하면 단지 기분 나쁘단 이유만으로 경찰서 한복판에서 사람을 두들겨 패는 망난이지만 그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갑부입니다. 그가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흥청망청 욜로 라이프를 즐겨도 여전히 그의 재산은 스스로 증식하고 있으니까요. 이 경우 브루스 웨인이 피터 파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피터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브루스가 전력으로 인생을 허비해도 브루스가 전 재산을 내다 버리지 않는 한 이 둘 사이의 격차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돈이 곧 기회고 방법이 되는 이 시스템 안에선 상류층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셈이죠. 한동안 전 세계적인 이슈였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평균 1~2%인데 반해 부동산, 주식 투자 등 돈으로 돈을 버는 자본 소득은 평균 5%에 달하므로 서민이 돈을 벌 때 부자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양극화는 절대 경제 성장으로 해소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전 세계 정부가 동시에 누진 부유세를 부여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의 과격함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화된 공식과 부족한 데이터로 인해 많은 논란과 감론을박을 낳았지만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자본주의는 스스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였습니다. 이미 거대한 기부단체를 운영하며 사회 환원에 힘쓰는 것으로 유명한 빌 게이츠조차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21세기 자본을 비판했지만 그 역시도 자본주의는 불평등 심화를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 만약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부의 집중은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게 된다며 자본주의의 결함에는 동의한 바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를 통해 말하려던 체제의 붕괴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만이 부를 독식하고 대중은 가난에 허덕이지만 그마저도 결함이 있는 시스템이므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물론 그런 설국열차의 엔딩이 그리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가 아니라 아주 희미한 가능성만을 암시하는 열린 결말로 끝맺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의 생산성을 유지하며 단점을 극복할 경제체에 그런 해답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 세상에선 자본주의의 종말보단 인류의 멸종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에게 무조건적인 과세와 기부를 강요하기도 어려운 것이 당장 우리에게 먹고 살 걱정은 안 하니까 제3세계 기부를 의무화시킨다면 선뜻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공산주의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계산에 넣지 않은 실수를 범한 반면 자본주의는 기본 권리로서 보장한 덕분입니다. 그 덕분에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자본주의를 수정할지언정 공산주의가 대세가 되는 일은 없었죠. 이제와 그 기본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은 기초적인 토대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일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자본주의를 벗어난 다른 이념을 상상하기도 어렵고 자본주의의 빈부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법도 없다면 그렇다면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층 간에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함을 알리고 그 선을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단정 지어버리는 선입견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질문을 통해 말이죠. 부자라고 다 교활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며 빈자라고 다 순박하고 아둔한 사람이 아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등쳐먹으며 신분 상승을 꿈꾸지만 결국 실패하는 결말로 전하려던 것은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방송의 한 BJ가 지나가던 시민을 비하하며 큰 논란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출근하세요? 네. 아, 예. 부럽네요. 아니야, 저희 같은 계백수들은 이렇게 뭐 밤늦게까지 술 먹다가 출근하시는 형님들 보면은 너무 부러워서 오늘도 하루 되게 좀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으로 생각은 그러지. 야, 이 개새끼야, 그래, 저 가라, 이 씨발. 예! 부럽겠냐?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시민을 붙잡아 굳이 조롱하는 태도로 보아 놀면서 돈을 버는 자신이 성실히 일하는 직장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가 굽신대며 재롱을 떨게 만드는 별풍선을 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인, 근로자일 것을 생각하면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건지 생각할 지능이 없으신 건지 굉장히 안타까운 수준의 발언이죠.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기생충이란 제목은 중산층과 저소득층만을 노린 제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회사의 주식이 오르기 위해선 신제품을 만들어낼 기획팀과 개발팀, 생산팀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돈을 벌기 위해선 그 건물을 지을 건축회사와 성실히 일해서 꾸준히 인파가 몰리게 만들 임대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돈으로 돈을 버는 자본소득은 사람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본다면 부자도 돈을 이용해 서민층의 노동력에 기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내에서도 아줌마가 일주일만 없어도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야기나 가성의 생일 파티에 연교가 아닌 제시카가 케이크를 나르는 등 크게 의존하는 모습에서 이런 묘사를 찾아볼 수 있고요. 단지 부자도 서민도 돈에 노동력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서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계층 구분으로 폭력이 가해진다가 아닙니다. 그러한 폭력이 타인에게 혹은 자신에게 행해지고 있는데 그게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계층이 나뉜다고 서로가 차별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800만 행행을 돌파한 기생충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선입견이란 이름의 불필요한 폭력과 자해가 조금이라도 사라지길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 아니 무슨 영어 해석하는데 자본주의까지 공부해야 돼? 그렇다고 대충 넘어가려니까? 엔딩이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설국열차랑 옥자랑 이어지는 연관성도 보이는데 어떻게 무시해? 공부하니까 이해는 했는데 어느새 대본만 5월 말에 개봉한 영화 리뷰에서 경제 얘기하고 있는 걸 도대체 누가 보냐고. 뭐 그렇다고 삐끗하면 장학계 아니면 빨갱이로 몰릴 판이니 드립도 못 치겠고. 어우 아주 그냥 칭찬해. 본 감독님 만수무강하시고 사는 동안 계속 영화 찍어내세요.